제1차 세계대전 시 베르덩 전투의 실상과 전투 교훈. 김무일. 1장 머릿말. 베르덩은 뇌즈 강가의 요새 지역 내에 위치한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이다. 20여 개의 대형 요새와 40여 개의 중간 크기의 성체에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베르덩 지역은 울참한 산림과 깊은 골짜기가 얽히고 설켜 침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작은 산이며 오른쪽으로 뇌지강이 흐르고 있다. 요새의 가장 바깥쪽은 대부분이 400m 고지군을 이루고 있고 주변 지역을 감대하는 방어의 핵심인 보와 두오몬 거점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요새의 안쪽에는 수빌, 따베느 그리고 베르덩 가까이에는 벨빌, 생미셸, 물랭빌, 벨럽 요새가 위치하고 있었다. 요새는 샌드위치 공법으로 구축하였는데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구축한 후 성토하였으며 상층부는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보강하였다. 가장 큰 요새에는 500여 명의 수비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155mm 야포, 포탑이 탑재된 기관포, 대구경 기관총들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 요새들은 측방 사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참호와 연결된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고 있었다. 베르덩 전투는 세계전쟁 역사상 작은 지역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으며 가장 참혹하고 긴 전투였다. 베르덩 전투는 10km도 채 안 되는 전장에서 1916년 2월 21일부터 1916년 12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독일과 프랑스 양측에서 약 70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참혹한 손실을 보아야 할 하등의 정당성도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이 베르덩 전투는 독일과 프랑스로서는 문자 그대로 양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려있던 한판의 승부처였다. 베르덩에 대한 독일군의 선제 공격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저지되었고 프랑스군은 그들을 조국을 지켜냈다. 독일군이 공격을 개시한 이후 6개월간 프랑스군은 아주 불리한 제조건을 용기와 인내로서 극복하고 전선을 지탱해 주었다. 만일 프랑스군이 패퇴하였더라면 솜 지역에서의 영국군의 공격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리고 미국의 참전 결의가 굳어지기 전에 종국적인 승리가 독일에 돌아갔을지 모른다. 전투 기간 중 프랑스 국민은 전후방을 막론하고 독일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는 표 아래 굳게 단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1916년 7월 2일부터 시작된 솜 공세는 즉각적으로 베르덩 전투를 종결시키지는 못했으나 독일군의 일방적인 공세를 억제하고 서서히 독일군의 병력을 흡수하여 그 전투력을 감소시켰다. 이리하여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같이 양국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제지하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4. 전투교훈. 1915년 말까지의 상황을 객관해보면 서부전선은 1914년 이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은 섬멸되지는 않았으나 개전 일에 잇따른 패배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더욱이 국내 사정이 곤란하여 쉽사리 공세로 전환될 것 같지 않았다. 세르비아는 격퇴되었고 루마니아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였으며 다르다넬에 대한 영불의 공격은 좌절되었다. 이리하여 1916년을 커다란 승리의 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연합군 측과 독일군의 양측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독일군은 그러한 결정장을 베르덩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샹파누와 아르뚜아에서 양공작전으로 프랑스군의 주의를 혼란시킨 후 기습을 감행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독일군은 지표면이 굳어지는 5월까지는 공격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군에 대하여 2월 21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시작하였다. 프랑스군은 베르덩 지역에 대하여 공격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독일군의 공격은 새벽 7시 15분부터 시작하여 매시간 10만 발씩의 포탄을 프랑스군의 머리 위에 퍼부어 제1, 2 방어선의 보루를 분쇄하였다. 프랑스군은 한치의 땅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으나 승산은 없어지고 패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부 지휘관들은 뇌주강선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프르 장군은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철수를 명령한 자는 누구라도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언명하여 결사적인 방어를 독려하였다.
이에 프랑스군의 소부대 지휘관들은 무너진 보루와 탄열에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 결과 독일군은 베르덩 점령 목표일로 예정한 공격 개시 4일 후인 24일까지 겨우 6km밖에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에 베르덩의 방어는 프랑스에서 가장 우수한 지휘관이며 이 방어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빼땡 장군의 제2군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이날 독일군은 베르덩 지방의 최종 거점인 두오몽 보루를 함락하여 베르덩과 파리 간의 도로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세는 최고조에 달하였고 요새 수비대는 빼땡의 예비군이 속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제 프랑스군은 범람하는 외지강을 배후에 두고 고지를 점령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독일군을 올려다보면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빼땡 장군이 도착한 것이다. 독일군은 서전에서의 승리에 도취하여 베르댕 요새는 점령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사실 공세의 예봉이 꺾이고 만 것이다. 베르댕 전투에 있어서 1916년 2월 26일은 마른 전투에 있어서의 1914년 9월 9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사에 길이 기림할 만한 날이다. 빼땡 장군은 보루를 개수하도록 하고 14일분의 식량을 분배하여 최후의 1인까지 그 방어 지역을 사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또한 4개의 방어선을 설치하고 포병 부대를 재편하였으며 29일까지는 5개의 지원군단을 확보하였다. 이동안도 독일군은 수차례의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손실을 입고 격퇴에 저지되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베르덩에 이르는 군용도로를 신설하여 수송 문제를 해결하였다. 베르덩에는 2개의 표준 궤도와 1개의 협궤 궤도가 있었으나 전자는 독일군에 의하여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후자는 수송력이 미약하였으므로 독일군의 공세를 예측한 군부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철도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각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부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수송을 계획하여 도로와 차량을 정비하여 왔던 것이다. 전투 중 300명의 장교를 포함한 3만 명 이상의 병력과 3,900대의 차량이 수송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가장 바쁜 때는 트럭이 매 14초당 한 대씩 운행되었다. 이 밖에도 도로의 개수를 위하여 많은 의용병과 시민이 동원되었다. 참으로 베르덩은 이들이 아니었더라면 구출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2월 말이 되면서 독일군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기습 가능성, 수적 우세, 화력의 우세 등은 사라졌다. 한편 영국군은 솜 지역에서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혹은 단념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봉착한 것이다. 확실히 결정적 승리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즉, 이 지역을 돌파하여 뇌증을 건너 파리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비록 베르덩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간의 혈전을 겪어야 할 것이며 그때는 프랑스군이 뇌주강 서쪽 구릉에 2중, 3중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베르덩 점령의 전략적 가치는 상실되고 말 것이 명백하였다. 이렇다고 이제 와서 공격을 중지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베르덩 작전을 중지하면 수많은 병력 손실이 수포화로 될 것이며 이 작전의 준비로 대포와 탄약의 집결, 철도와 도로의 개전, 경철도의 부설 등을 위하여 적어도 1년 전부터 들인 막대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며 또 타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을 취하려면 적어도 6개월간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간은 적에게 선제권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더욱이 6월 이후에는 영국의 공격 준비가 완료될 것이며 러시아도 작년에 입은 패전의 상처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독일은 작전 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베르덩 작전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인 장군은 아직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은 베르덩 점령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전략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이 작전의 승패가 양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그로 인해 프랑스군의 전투력이 고갈되기만 하면 영국군의 투입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영국군의 하계 공세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6일부터 재개된 공격에는 대포, 폭탄, 화염방사기, 질식가스, 기관총, 차건 보병 등이 동원되어 사자의 구름과 두오몽, 보루에서 7월 19일 팔켄하인 장군이 해임되고 힌덴부르크 장군이 참모총장에 취임하면서 공격 중지를 명할 때까지 철저하게 반복되었으나
양국 병사의 사륙밖에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제 독일군은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 솜 지역에서 영프 연합군이 공세를 취함으로 병력을 그곳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수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프랑스군이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제2단계로 접어들어 8월부터 10월까지 두오몽과 보에서 돌파하였으나 실질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 두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1916년 2월에 전선을 회복한 것은 11월부터 시작하는 제3단계의 작전 기간 동안의 일로서 이 작전은 1917년 여름까지 계속되었으며 전 기간을 통하여 프랑스군의 사상자는 54만 2천 명을 넘었고 독일군의 사상자도 43만 4천 명에 달했다. 우선 독일이 베르덩을 주 공격 목표로 선정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군의 베르덩에 대한 모든 작전을 구성한 사람은 전쟁 초기에 벨기에와 프랑스 작전에 완전히 실패한 작전의 이반자였던 몰트케의 후임으로 1914년 독일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팔케나인 장군이었다. 팔케나인 장군의 견해로는 베르덩은 프랑스군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요새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강타하여 펌프로 물을 퍼내듯이 프랑스군의 혈액을 고갈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즉 베르덩의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여 타 전선에 있는 프랑스군의 예비 병력과 군수품을 흡수하여 버리려는 것이었다. 또한 만일 프랑스군이 전력을 다하여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점령하여 베르덩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요새라고 믿고 있는 프랑스 국민과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서 보아서도 전쟁의 목표로 선정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즉 베르덩은 독일군 지역으로 반원형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독일군의 포병 사격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15년 12월 24일 독일군은 베르덩에 대한 공격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공격 작전은 1916년 2월 12일에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독일군이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는 독일 황태자가 지휘하고 있었으나 그의 참모장인 코노벨스 도르프 장군이 실제적으로는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의 베르덩에 대한 공격은 최초로 계획된 2월 12일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고 말았다. 공격 개시 직전에 눈과 비가 심하게 내리고 추운 날씨 관계로 지면이 결빙되었으며 태풍이 뒤따랐고 시계는 아주 불량하였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공격 개시선 부근에 준비된 대기호에서 공격을 미루고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기호는 잠시 공격을 위해서 대기하는 호이지 추위에 대비한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호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 독일군들은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9일간을 심한 추위와 복통 및 불량한 급식으로 시달리면서 공격 명령이 하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9일 뒤에 기상이 양호하게 전환되면서 공격 신호가 하달되었다. 제5군단의 지휘관들은 외지강의 좌우 양안을 동시에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팔케나이는 그 휘하에서 가용한 병력이 부족하다고 동시 공격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메주강의 우안에 제한적으로 10개의 독일 자단을 전개하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베르댕 전투를 통하여 도출해 낼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작전 개념의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이다. 독일군 참모총장의 작전 개념을 두고 참모총장과 예하 지휘관 사이에 하달된 작전 명령을 이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였다. 작전 지휘관들은 가능한 빨리 베르덩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팔케나인 참모총장은 베르덩 방향으로 메주강을 포위하여 프랑스군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하는 공격을 원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프랑스군을 철저하게 분쇄하는 데 있었지 최초의 전투장인 베르덩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개시되었다. 팔케나인도 지구전, 소모전보다는 베르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작전이 오히려 독일군에게 하나의 동기를 더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전 개념을 두고 이해하는 방향과 내용의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작전에서 명확한 작전 개념에 의한 전투가 수행되지 못했다. 전쟁의 원칙인 집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축차적인 병력 투입으로 상대편인 프랑스의 방어 준비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돌파 작전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병력 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베르덩에 대한 프랑스 측의 평소부터의 방어 준비 태세가 소로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즉 유비무환의 중요성이다. 전쟁 초기부터 베르덩의 방어는 지나칠 정도로 소홀했다. 1914년에 리에주와 안트베르프의 함락 후 베르덩 주변의 요새는 독일군의 대구경포와 거의 대부분이 파격된 상태였다. 프랑스 최고 사령부에서는 이 요새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방치해두고 있었다. 이곳에 설치되었던 화기들은 다른 곳으로 대부분 이동시켜버렸다. 베르덩 주변의 전선은 도랑만 남아있었고 방어용 참호와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당시 베르덩 지역에는 최소한의 탄약과 270여 정의 화기만 남아있는 반면 독일군은 1200여 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격 당시에 프랑스군은 34개 대대가 가용했지만 독일군은 전투에 익숙한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72개의 대대를 전개할 수 있었다. 베르덩 지역 사령관 에르츠 장군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독일 지역에서 피난 온 독일인들이나 탈주한 독일군을 통하여 독일군이 베르덩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또 한층 다급하게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프랑스군 총사령부에서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으며 독일군은 지면이 굳어지는 5월까지는 공격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덩 지역에 대하여 공격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베르덩은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판단만 하고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일 브라드끄르 전투로 유명하게 된 드리앙 대령도 베르덩 전선의 무방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특히 철조망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는 직접 최고사령관 조프르 장군에게 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조프르 장군은 대노하기도 하였으나 그 참모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군의 공격작전에 프랑스군 최고사령부에서는 독일군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고 최고사령부 참모장이 베르덩을 직접 방문하여 방어전선을 보강하도록 하였으나 철조망도 없는 빈약한 작업에 불과하였다. 독일군이 최초 공격 개시 일로 계획하였던 2월 12일에야 2개의 사단이 베르덩 지역에 보강되었다. 이러한 프랑스군의 무비의 자세는 결국 독일군의 기습 공격을 허용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기상은 작전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독일군은 최초 2월 12일에 베르덩 지역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였으나 눈이 심하게 내리고 옥수로 쏟아지는 비와 추위로 시계가 불량하고 결빙된 작전 지역의 조건 등으로 9일이 지연된 후 기상 상태가 양호하게 전환되자 2월 21일에야 공격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프랑스군 측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증원 병력들이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다소 남아 그들의 방어 진지를 보강하고 방어 작전을 위한 진지 배치도 할 수 있었다. 독일군들이 계절적인 기상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들의 작전은 기상 악화로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맞이할 뻔했던 프랑스군을 구출해준 결과가 되었다. 넷째, 군관 및 총력 안보 태세의 중요성이다. 프랑스는 수많은 의용병들과 방어 준비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베르댕 주민들의 덕분에 반격의 기틀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국방은 군관 및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주 국방을 이룩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총력 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독일군의 베르댕 지역에서에 대한 공격 개시 직전에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빼땡 장군의 지휘하에 군관 및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소한 보급로 및 병력 수송로를 보강하였다. 이와 같이 개수되거나 보강된 보급로를 통하여 밤낮으로 많은 군수 물자와 병력이 지원될 수가 있었으며 후일에 이 길은 신성한 길로 명명되었으며 이 도로는 베르덩 전투 기간 동안 베르덩의 생명선과 같았다. 민관군이 이러한 철저한 방어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독일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지휘관들의 전투 지휘 능력의 중요성이다. 베르덩의 전투를 통하여 프랑스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빼댕 장군과 드리앙 대령을 비롯한 훌륭한 프랑스군의 지휘관들은 전장에서 진도지휘하는 용기와 병사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북돋아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돋보이는 전장 지휘 능력을 잘 발휘하였고 상황 변화에 따라 프랑스군의 지휘관들은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 적합한 전투 지휘와 방식을 강구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군은 끝까지 용감하게 전투를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섯째, 정신전력의 중요성이다. 전쟁 초기에 빈틈없이 준비한 독일군의 공격에 대하여 열세한 무기와 장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국을 죽음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전투 기간 중 프랑스 군민은 전후방을 막론하고 독일군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표 아래 굳게 단결되어 있었다. 한 치의 땅도 적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완강하게 정하였기 때문에 독일군의 공격 계획은 이러한 프랑스군의 진지사수의 희생정신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질이 생겨났으며 그 결과 베르댕 지역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다. 일곱째, 적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투 초기부터 우세한 포병 화력으로 기선을 제압하면 프랑스군은 쉽사리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열세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전투 준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투부터 독일군의 공격에 대하여 인내와 투지로서 잘 대응하였다.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손자병법의 교훈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지형과 상황에 맞는 무기 사용이 전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군은 두오몽 요새 전투에서 용맹한 프랑스군의 보병 제33년대의 박원인지를 유린하기 위하여 최초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였다. 30여 미터의 화염을 뿜어내는 화염방사기 앞에 프랑스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고 그 결과 항복하는 프랑스 군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정예 보병 제33년대도 결국에는 항복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후일 프랑스 대통령이 된 유명한 드골 대위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 화염 방사기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군의 결사항전 의지 앞에 독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겪고 난 뒤의 미국이 동굴이나 지하 깊숙한 곳에 지휘부나 참호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형 핵폭탄을 제조하기로 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5. 맺은말 베르댕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시 가장 치열한 전투 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 제국으로서는 가장 큰 실패를 한 전투의 하나이며 독일군 사령부는 전투의 소요량과 기간을 예측하지 못한 전투였다. 프랑스의 심장인 베르덩을 단숨에 집어삼키고자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하고 병력을 투입하였을 때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 초기에 획득한 상대적인 이점도 보존하지 못하였다. 즉, 전투는 사전에 독일군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대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각 작전 단계마다 결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독일군이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병력들의 교체는 독일군의 노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916년 2월 21일부터 1917년 2월 1일까지의 독일군이 베르댕 지역에 투입한 병력은 56.5개 사단, 즉 567개 대대였다. 이 56.5개 사단 중에 6개 사단은 계속해서 매직강의 양안에 개입하였으며 다른 8개 사단은 2번 또는 다른 6개 사단은 3번이나 투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82.5개 사단, 180만 명이 투입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독일은 며칠 사이에 10에서 12개 사단의 투입을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투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상대적으로 이 베르덩 전투에서 불타는 애국심과 강인함으로 뭉쳐진 방어자들인 프랑스군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내었다. 최정예 부대들은 운용하였던 독일 제독으로서는 이 베르덩 전투에서의 커다란 전략상의 실패를 가져온 결과를 얻었다. 힌덴부르크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베르덩 전투는 마치 상처를 꿰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의 군사력을 완전히 고갈시켰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16년 9월 13일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베르덩시의 시장에게 이 시를 넘겨주면서 뿌엥카레 프랑스 대통령이 이미 선언하였던 것처럼 베르덩시의 벽돌에는 다음과 같은 찬사의 한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독일 제국의 최대의 야망은 좌절되었다. 가장 극적이며 빛나는 대승리를 이룩한 것은 베르덩이다. 오늘날 이 베르등 지역의 격전장은 프랑스와 독일 양국 국민들의
호국 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는 역사적인 안보 현장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